보신 MBC 경남. 파란 하늘 저 너머,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속 빛나는 미지의 세계. 우리는 그것을 우주라 부르며 동경했습니다. 오로지 지역의 힘으로 이룬 꿈.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경남은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별을 꿈꾸던 아이들은 우주를 개척하는 당당한 인재가 됩니다. 우주로 향하는 문이 열린 곳, 이곳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내일의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를 삶과 연결해 인문학으로 풀고, 상상 속 우주를 K 콘텐츠로 풀어가며 우주에 대한 오늘의 꿈을 내일로 연결하는 배움이 모여 우주와 사람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이야기. 스페이스인의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스페이스인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쯤 꿈꿨던 하늘과 우주,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특히 경남은 올해 사천시에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면서 K-우주항공 시대로의 도약을 선보인 바 있고요. 또 우주항공 분야에 주목해왔던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해 글로컬 대학 1기에 선정되면서 국내 대학 최초로 공유개방형 대학 모델인 우주항공대학 CSA를 출범시키며 인재를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주항공 시대로 낮춰가는 흐름에 맞춰서 이 스페이스인은 총 4가지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흥미로운 우주 이야기, 여러분 끝까지 많은 관심과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사람을 잇는 컨퍼런스 쇼 스페이스인.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인문학을 삼킨 우주항공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우주항공은 이공계의 전유물로만 상징되어 왔는데요. 요즘에는 인문학에서도 속속들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항공과 인문학이 섞일 수 있었는지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주실 첫 번째 연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요. 또 진주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고 우주항공의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데 중심지가 된 곳입니다. 이곳에 제가 와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이명현이라고 하고요. 저는 천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했고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은하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특히 나선팔이 이렇게는 나선은하가 있는데 그 나선은하들을 뭐 여러 개를 관측을 해서 뭐 우주의 나이라든가 암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작업을 하는 천문학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그 서울에 오시면 경복궁 옆에 그 삼청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과학책방 갈다를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저처럼 일반인들에게 과학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중과학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마 요즘 젊으신 분들한테 가장 인지도가 높고 그러신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럼 떠오르시는 분? 궤도.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사진 속에 궤도도 있습니다. 뭐 저희가 과학책방 갈다를 열 때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에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뭐 궤도라든가 우주먼지 뭐 이러신 분들, 이런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런 걸 다 포괄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과학책방 갈다라고 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It's all over, believe it. I'm
오늘은 우주 항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이게 단지 어떤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것뿐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저와 또 옛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인식 체계라든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 가끔 쳐다보시나요? 네, 한 달에 몇 번이나 밤하늘 보시나요? See it here in my eyes. Believe me, I'm on your side. On your side. 네, 예전에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지 않습니까? 그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갔다 와서 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몇 번이나 달을 보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생각보다 하늘을 쳐다보고 특히 밤하늘을 쳐다보고 또 이 달을 쳐다보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불빛을 밝히고 인공적인 불빛이죠. 그런 걸 밝히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별이 떠 있는 이런 밤하늘을 사실 쳐다보는 그런 기회라는 것, 또 그런 동기랄까 동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폴로 우주인들이 당시에 우주로 뻗어나가는 우주 시대가 되었는데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별자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웹에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별자리 프로그램인데요. 그 별자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늘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밤 8시쯤에 이 진주에서 바라본 북쪽 하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뜻 쓱 보시면 익숙한 별자리 보이시죠? 어떤 별자리 보이시나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약간 N이라고 써 있는 것 옆에 북두칠성 보이시나요? 네, 이게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한 8시쯤에 이 북두칠성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죠. 요즘은 너무나 인공적인 불빛이 밝고 이러기 때문에 저런 별자리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것 같은 저런 깜깜한 하늘, 또 이렇게 별들이 박혀 있는 그런 하늘을 사실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0년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1824년 오늘 녹화하고 있는 이날의 그 밤 8시경의 하늘인데요. 여기서도 북두칠성 찾으실 수 있나요? 200년 전에 진주 땅에서 바라본 북쪽 하늘인데요.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과 제 눈으로 별자리의 모양이 변했다든가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그 바라보는 방향 쪽에 별들이 있고 저기에 보이는 저 많은 별들은 사실은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다른 아주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하늘에 투영이 되어서 마치 하나의 하늘 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별들의 점들을 이어서 별자리를 만들었죠. 아마 200년 전에 그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 별들이 사실은 태양 같은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태양보다 좀 큰 것들이고 어떤 건 작은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태양보다 무거워서 지금은 저렇게 빛나고 있지만 일생을 살고 나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폭발을 하고 블랙홀이 된다 하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별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태양처럼 노란 별들은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활동기의 별들이고 붉은색의 별들, 오리온 자리에 베텔기우스 이런 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별들은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 별들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을 보고 심지어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움직이면서 별들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현대적인 천문학 지식이 없고 별들의 정체를 모르던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에 늘 떠 있고 밤이면 나타나고 계절이 바뀌면 반복되고 순환되긴 하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신비롭겠죠. 하지만 알 도리가 없었고,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이 별의 투영이 되고 별의 신화가 생기고 설화가 생기고 종교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문명과 문화와 지금 현재 우리가 있게끔 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인문학적인 것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 별을 보고 그 정체를 모르던 시절부터 생겨났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별들의 정체는 뭐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로부터 기원했을까? 생명은 어디서 왔지? 이런 아주 오래된 질문들을 천문학은 던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주라고 하는 것, 우주로 간다고는 개념 없었던 당시에도 이미 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 문명과 문화의 질서를 갖춰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문학을 흔히 가장 오래된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스크랩을 했는데 굉장히 오래된 신문이고, 일부러 제가 뭐 이렇게 새로 쓰기 하고 있는 신문의 한 컷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당시에 과학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천문 우주에 대한 것이고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블랙홀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아무리 인공지능과 뇌과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아주 근원적인 기원에 대한 질문들은 살아있을 것이고요. 아마도 천문학과 우주에 대한 이 궁금증이 여전히 제일 궁금한 그런 영역에 속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철화와 신화와 종교가 그 답을 했습니다. 조금 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체계가 우주의 운행, 생명의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과학이 그런 자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서 철학으로 또 독립되기 이전에는 우리는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우주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예전 기록들을 보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 나타난 혜성인데요, 이 혜성은 헨리 혜성입니다. 헨리 혜성은 워낙 큰 혜성이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76년마다 나타나서 우리나라 기록에도 있고, 뭐 이런 지금 보시는 거지 서양에도 여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혜성이 지금 우리는 멀리 있는 천체가 태양 근처를 왔다가 가면서 태양 근처에 왔을 때 꼬리를 뿜어내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굉장히 길쭉한 타원 궤도를 도는 태양계 내 천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던 시절에 76년마다 오는 혜성, 특히 헨리 혜성처럼 밝은 혜성, 맨눈으로 보이는 이런 혜성을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단지 이것이 과학적인 영역이었을까요? 혜성을 보면서 재앙을 생각했고, 어떤 멸망을 생각했고, 한쪽에서는 또 상서로운 기운을 생각할 수가 있죠. 정체를 모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으로부터 가상의 것을 만들고 가상의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 권위로부터 비롯된 질서에 우리가 복종하는 식의 그런 것들을 해왔죠. 그런데 헨리라고 하는 사람,
그 헨리의 성에 이름이 붙은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런 기록에 남아있는 헨리의 성들을 쭉 기록을 살펴봤더니 이게 76년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현대적이고 동시적인 대답을 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문학은 우주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던지고 당시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새로운 대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 새로운 질문은 또 새로운 대답은 새로운 질문을 낳고, 그런 새로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단지 과학과 기술로서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식을 확장하고 바뀐 인식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관과 체계와 우주관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식론적 변화는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망원경의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망원경을 발명한 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1609년 무렵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분이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과학자이자 기술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망원경을 상상해서 자기가 망원경을 만듭니다. 그 전에는 하늘이 아까 우리가 별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로 가서 봤듯이 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세상의 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큰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사용했는데 아주 작은 망원경이었어요. 지금은 정말로 큰 망원경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이 작은 망원경을 갖고 관측을 했습니다. 1609년에 망원경을 사용해서 달도 관측을 하고요, 태양도 관측을 하고요, 이런 여러 목성도 관측을 하고 이런 여러 관측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달인데요. 맨눈으로 여러분이 달을 보시면 얼룩얼룩한 얼룩은 보실 수가 있지만 달의 크레이터들, 주로 달의 크레이터는 다른 유성이 충돌을 해서 생긴 흔적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해서 남겼죠. 목성을 봤더니 목성에 위성들이 있어요. 태양을 봤더니 흑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세계관, 우주관인 하늘은 완벽하고 지상은 불완전하다 그 하는 통념을 깨어버리는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완벽해야 되는데, 매끈해야 되는데 흑점이라고 하는 얼룩이 있었던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달에는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매끈해야 되는데 크레이터가 존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을 통해서, 과학기기를 통해서 발견됨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망원경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촉각을, 감각을 확대시키면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도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동설, 하늘과 땅을 기반으로 하고 지옥이 있고 천상세계가 있는 기독교적인 우주관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겠죠. 실증적으로. 그리고 이 관측은 관측 도구를 사용하면 누구나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천문학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식론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측한 그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몸 바깥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학의 발달은, 우주를 바라보는 것의 발달은 단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통한 과학 지식의 변화뿐 아니라 이런 인식론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이런 인식론이 변하다 보니까 세계관이 변하고 그것으로도 파생되는 우리들의 문화와 문명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망원경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망원경이 지금은 허블 우주 망원경 시대를 넘어서 6.4m 직경에 다다르는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영역도 관측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135억 년, 6억 년 전의 천체들도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첫 번째 1세대 별들, 가장 오래된 1세대 은하들, 별이 막 탄생하는 우주에서 처음으로 은하가 막 탄생하는 그런 것들을 관측을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인류가 맨눈으로 동굴 밖을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두려움을 갖고 전설, 신화, 종교의 가상의 세계를 만들면서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탐색해보고 하려고 했던 그 오래된 질문에 대한 현대적인 답을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진리나 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진리와 진실로 다가가는 일련의 과정, 그런 것을 견지하는 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을 시대의 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가 내놓고 있는 가장 오래된 것에 대한 가장 최신의 답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해놓고 있습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그 어느 누구도 달에 가기 전에는 동그란 지구를 한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현재에도 지상에서 400km 정도 상공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이 있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 그곳에 우주인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서 지구를 내려다봐도 한 대륙 정도 한눈에 들어오지 동그란 하나의 지구를 한꺼번에 본 적이 없습니다. 동그란 지구를 송두리째 하나의 프레임에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내가 떠나온 저 지구, 제가 우주 비행사라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도 하고 배신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단지 저렇게 푸른 구슬처럼 푸른 보석처럼 빛난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떨까요? 지구에 살 때 우리는 지구인으로서의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인류 전체를 하나의 종으로 보는 종으로서의 인류, 그리고 지구를 행성으로서의 지구로 확대시키는 그런 인식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면을, 예술적인 면을 송두리째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주인이 이름이 이소연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우주인, 테일러라고 하는 우주인 이름을 붙여야만 우주라고 걸만들어 생각했던 시절을 우리가 이미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는 SF 작품 속에서 어떤 예술 작품 속에서 한국인이 등장하고 우리가 만든 로켓이 떠도는 것이 이질적이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녹여져 있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곳에 누리호와 다누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during this period, the vehicle is going to experience the main engine cut-off is where the first and second stage and back ignition. We saw the confirmation of 달까지는 직접 가봤거든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아주 먼 계획이지만 화성에 가려고 합니다. 화성에 가서 그곳에 정착촌을 짓고 살려고 하는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명훈이라고 하는 SF 작가는 화성과 나라고 하는 SF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아직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그곳에 갔을 때 거버넌스는 어떻고 그들의 문화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SF적인 상상력으로 많이 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한국 작가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낯설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학과 기술, 우주와 항공의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문화적인 요소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예술 작품을 하거나 문화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낯설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나아가서 온 인류의 활동에 동참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보이저 1호와 2호의 모습입니다. 1977년 8월 말과 9월에 발사가 됐는데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관측하는 그런 위성이었는데 이 보이저호에 보이저 골든 레코드라고 하는 LP판 3장을 넣어서 부착해서 보냈습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를 썼던 그분이 보내신 건데요. 만들어 보냈는데 여기에는 지구의 소리, 지구의 언어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것들, 지구를 대표하는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Kaipachamatna, Pitapas, Maitapas, Rimapayasti, Runasimiti. 안녕하세요. ನಮಸ್ತೆ. ಕನ್ನಡಿಗರ ಪರವಾಗಿ ಶುಭಾಶಯಗಳು. 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 Tanti auguri e saluti. 과학적 탐구를 하는, 탐사를 하는 우주선에 왜 저런 걸 붙였을까요? 우주 탐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또는 한 그룹의 과학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넣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저호가 해왕성 궤도를 지나갈 무렵에 칼 세이건은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 사진을 찍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폴로 17호가 찍었던 블루 마블이라고 불리는 통째로 푸른 보석처럼 보이던 사진 기억하시죠? 달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해왕성 궤도쯤 가는 곳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작은 얼룩 같은 점이 보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구의 모습을 페일 블루 도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붙였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보이저호가 찍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 한 장의 사진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모든 과학과 기술이 녹아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있는 정말 우주를 배경으로 한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90년 2월 14일 저는 막 유학을 떠나기 직전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나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여러분들은 이 근처를 떠돌고 있던 산소였거나 탄소였거나 저 속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 후에는 걸프전이 일어나고 복잡한 상황이 되지만 무심한 한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행위가 가장 예술적인 행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만든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츠, 테크놀로지는 기술이고요, 리버럴 아츠는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교양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과학과 기술이 되겠죠. 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 교양으로서의 과학, 이런 것들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융합적인 인문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예술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아우러지는 리버럴 아츠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한 축으로 우리가 삶아서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우주 항공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또다시 그런 열풍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와 항공의 시대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상국립대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기윤혜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전시는 저희 우주항공 반상 분야에 맞춰서 진행된 문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단순히 이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과 흥미를 이끌려고 이렇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획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저 입장에서도 이런 우주항공 분야, 우주과학 분야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용자들이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과학적인 것을 조금 인문학적으로 풀어보자라는 생각에서 인문학과 접목시켜서 지금 준비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전시 내용을 보시면은 예전 고대 인류가 우주를 바라봤던 그런 관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현재 우주인의 모습까지 지금 담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아이들이 제가 또 같이 도서도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장된 지식으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전시를 했습니다. 학교가 우주 관련된 산업으로 이제 발전하는 만큼 사천에 또 공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과도 더불어서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주항공청이 진주에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발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청도 가까운 데에 생기면서 또 저희도 좀 1학년 때부터 많은 것을 보고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울 수도 있고 좀 창의력을 발산하면서 또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기술력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 항공우주과를 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번 경상대 항공우주과를 더 원해서 우리 경상대를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인 이 천문학부터요, 끝이 밝혀지지 않은 미래 학문, 우주항공 분야까지 정말 큰 이야기를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어서 담아주셨는데요.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이명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BC 경남 스페이스인, 흔히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궁금하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 오늘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명현 박사님께 직접 질문하고 또 답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들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이명현 박사님께 직접 질문하는 영상들 담아왔습니다. 이름하여 박사님!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우주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 중에서 재밌고 인상 있게 보신 콘텐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네, 재미있고 인상적인 콘텐츠 추천 부탁드리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주과학 분야에서 필독서라고 불리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어보려고 노력했지만 700페이지 되는 분량 보고 바로 덮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아마 그 과학 역사상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시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팔린 가장 유명한 책일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아마존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안 읽힌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껍기도 하고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여러분들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직접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추천할 책은 칼 세이건의 아내이자 지금도 생존해 계신 과학 커뮤니케이터신데요. 앤 드류안이 쓴 2020년에 썼습니다.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단 60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앞뒤 이렇게 쳐내면 한 550페이지.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이랑. 글씨도 좀 큽니다. 그리고 이분이 원래 소설가 기획자이시기 때문에 문장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실제 체감은 한 300페이지 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는 칼 세이건이 등장인물도 나오고 현대 우주에 대한 이야기, 기후에 대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으로 좀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합니다. 네, 7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들으니까 부담이 확실히 덜하긴 한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코스모스를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꼭 읽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해요. 코스모스라는 책은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냥 교수였잖아요. 학자였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남는 시간에 책을 쓴 게 아니고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3년 동안 휴직을 해요. 그리고 회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사를 와요. 이사를 와가지고 헐리우드에서 회사를 차리고 PD를 고용하고 은행에서 돈을 융자하고 방송을 컨택해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온전히 바쳐서 쓴 책이에요. 특히 그 아내였던 앤드류안은 당시 최고의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최고의 기획자, 젊은 기획자와 아주 탄탄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칼 세이건이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작품이 코스모스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요. 지금 봐도 정말 과학적인 면이나 어떤 정서적인 면이나 나무랄 데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꼽으라면 그 책을 꼽겠는데 그것으로 가는 문턱이 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좀 빌드업을 한 다음에 한 번은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천문학자들도 그 책 관련해서는 한 번 읽을 때 느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느낌 또 다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던데요. 일단 그런 정도의 단계를 쌓기까지 많은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처음에 우주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어떤 책으로 좀 시작을 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초등학교 이럴 때는 과학책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요. 학생 과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월간이었는데요. 그 잡지가 거의 유일한 과학 잡지였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읽고 또 읽고 잡지는 보통 한번 보고 버리잖아요. 정말 몇 번을 읽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책이 적었기 때문에 더 몰입해서 그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보고 지금도 저를 이끌게 한 책을 얘기하라 그러면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꼽고 있어요. 잡지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더 깊이 있게 학문에 다가가서 코스모스까지 또 읽고 싶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지금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또 잡지도 마찬가지고 영화나 유튜브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코스모스까지 읽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질문 때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시죠. 박사님. 외계 생명체 중에 인간과 같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활동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는데요. 항상 우주과학 하면은 단골 소재잖아요. 외계인.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계 생명체에 대한 질문도 정말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1800년대 이때는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외계에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달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당시 정서였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질문인 거죠.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99.9% 외계인은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단 답을 할게요. 99.9%.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자들은 100%란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99.9% 얘기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그 과학자들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라고 했을 때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개연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구 같은 곳에 지금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우리 우주에 얼마나 많은 지구랑 비슷한 행성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단초가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안에서 한 지역을 놓고 관측을 해가지고 태양계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을 지금 한 6,500개 정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뭐 목성, 지구 같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발견된 것만. 근데 그것들 중에서 수백 개가 지구랑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 전체에 하면 이렇게 지구랑 환경 조건이 비슷한 행성이 50억에서 500억 개가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요. 그럼 그거 중에 1%가 박테리아가 있고 그중에 또 1%가 진화해서 우리처럼 지적 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여전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지금 같은 논리를 가지고 외계인이 없으면 이상하다. 그래서 99.9%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 굉장히 많은 그런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께서 또 이제 외계인에 대해서 전파로 좀 탐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통 외계인과 좀 신호를 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외계인을 발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만나보거나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태양계 내는 그동안 우리가 탐사선들이 많이 가서 관측을 했는데 태양계 내에는 뭐 박테리아 같은 애들은 화성 같은 데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찾고 있는데 우리 같은 지적 존재는 태양계 내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측 결과를 보면. 그렇다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뭐 거기도 별이 있고 옆에 행성이 있는 다른 태양계에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멀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 시스템이라는 곳인데요. 프록시마 B, 프록시마 C라고 하는 행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4년이 넘게 걸려요. 보이조호라는 탐사선 얘기했잖아요. 아폴로 탐사선. 그게 1초에 거의 17km에서 20km를 움직여요. 1초 만에. 근데 그 속도로 가면 8만 년이 걸려요. 제일 가까운 곳이. 그러니까 가서 보면 좋은데 그거는 지금 우리에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외계인 천문학자가 지구를 관측하면 어떻게 보일까? 한 200년 전에 지구를 관측했으면 태양의 전파를 반사하는 지구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1901년 무렵부터 라디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텔레비전, 핸드폰 막 이런 게 막 삐져나오니까 이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들이 지구 바깥으로 막 삐져나올 거예요. 그럼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지구를 관측하면 자연적인 전파 신호 이외에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포착되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들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만들어낸 송신기를 만들 정도의 기술 무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겠군.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그런 외계 행성들을 관측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여 년 동안 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먼 곳에도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멀어서 만나기도 힘든데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탐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탐사를 하는 목적은 제각각이라고 생각해요. 동상이몽인데요. 과학자들은 숨길 수 없이 호기심이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그 탐사선을 만들거나 전파 관측을 하는 기기를 만드는 사람도 어떨까요? 내가 세계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최첨단의 기기를 만들어서 실험해보는 맛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외계인이 있든 없든 그런 미미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기를 내가 다루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해요. 미국 정부 같은 데서는 왜 할까요? 외계인 관심 아마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세계의 기술과 우주의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군사적인 이런 걸 감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군사적인 목적 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리더라고 하는 것을 떨쳐서 알려주는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복합적인 것에 의해서 그 외계인을 찾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뭐 탐사 신호 중에 포착이 좀 된 게 있을까요? 외계 신호라고? 지난 한 60년 동안 자연적인 전파 신호를 이렇게 제외하고요.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이제 의심되는 후보들이 한 6,500개 그 정도가 있는데 꽤나 많네요. 네, 하나도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1977년 8월 15일 날 왔던 신호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이 인공적인 신호가요. 72초 동안 연달아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그 천문학자, 외계인을 찾는 천문학자가 옆에다가 영어로 와우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신호의 별명이 와우 시그널, 와우 신호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받아봤는데 반복해서 관측을 못해서 해프닝으로 안타깝지만 끝났습니다. 네, 한 30여 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쯤면 다시 한번 또 받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6년부터 어떤 분이 1,200억 달러를 기부를 하셨어요. 이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갖고 망원경 시간을 사서 한 10년 동안 해보자 그래서 한 5년 정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하는 걸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 외계인을 찾는 과학자들이 예상하기에는 2040년 정도가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적인 전파 신호 한 개를 포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5년 정도 네. 기다리면 또 새로운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50분 동안 우리 친구들과 또 강연도 나누고 질문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장소와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진주라고 하는 이 장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우주항공청도 들어섰고 아마 여기에는 앞으로 미래가 계속 펼쳐질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시작하는 또 이 시점의 시간에 여기 와서 저는 여느 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뻤고요. 또 이렇게 미래 세대의 여러분들을 만나서 같이 호흡하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좀 설레기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저도 좋은 정말 영감 많이 얻었고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앞으로 이 오래오래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주항공과 사람을 잇는 컨퍼런스쇼 스페이스인 오늘 이명현 박사님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랬어요. 네, 저는 고요의 바다 좋아합니다. 많은 디자인, 한 컨셉 디자인만 한 50장 이상 그렸던 것 같은데. 너의 목소리 뒤에 줄서 창조되어진 내 귀한 내띠로 온 이 목소리는 빅뱅을 줘. 다음번에 SF 영화물의 음악 감독으로 추천 가능할까요? 정말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SF나 판타지나 이러한 장르들이 그 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 항공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기술적인 것들 또는 산업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주와 항공은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로 우주로 뻗어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희망을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고 우리의 미래를 노래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문학적인 우리들의 감성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주항공을 생각하실 때는 그런 융합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